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50% 이상이 됩니다. 거의 다. 반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화로 해가지고 이제 신흥 공업 도시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이제 노동자들이 도심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를 이제 해소하려고 공동 주택을 지어서 이제 뭐 싼 값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의 시조가 되는 영국의 이제 적층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공업도시에 이제 대량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싼 값에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침실에 뭐 거실이나 뭐 식당이나 주방이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는 곳이 하나 있었고 또 화장실이나 세탁실은 뭐 가구마다 있는 게 아니고 좀 밖에 몇 가구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게 했고요. 우물은 뭐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아파트의 이제 초기 유형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고층 아파트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된 건물이 프랑스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곳에 유니테 나비타시옹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오, 예쁜데? 우와. 1952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더라도 뭐 어떠세요? 약간 부티크 호텔 오. 이태원에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세련돼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뭐 한 70여 년 전에 이제 지어진 집인데도 불구하고 뭐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보더라도요. 자, 이 유니테 타비타시옹은 20세기 그 현대 건축의 거장이 있습니다. 르 꼬르부지에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계를 했고, 자 지금 보시는 건물들이 이 꼬르부지에가 설계한 현대 건축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건물 이전은 다 우리가 보는 유럽의 클래식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건축에서 현대 건축으로 넘어오는 큰 획을 그은 아주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자, 그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아주 부족한 그 주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니테 타비타시옹을 이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1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었고요. 총 이제 337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서민용 이제 공동 주택입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를 가족 형태가 이제 다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주거 공간을 23가지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다 한 아파트에 들어있는 구조들이 지금 보시는 타입들이 이게 뭐 23가지 타입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타입입니다.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가구 인수에 따르게 다르게 그 아파트들을 이제 설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엄청 디테일하다. 이렇게 뭐 타입 수가 많은 아파트는 없죠. 네. 또 각각의 집들은 면적을 이제 최대한 좀 활용하면서도 또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아파트의 단면 형태를 니은자 기역자를 이렇게 상하로 복층으로 맞물리게 하면 이제 복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복층으로 되어진 집은 이제 천장고가 이제 높게 되죠. 천장이 낮은 지하실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하고 또 천장이 높은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들어갔을 적에 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층고가 높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답답한 게 없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하실 같은 데 가면 이게 답답하긴 한데 네네. 한편으로는 좀 안정감이나 이렇게 아늑한 느낌은 또 있긴 그렇죠.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심리학에서 천장 높이에 따라서 네네. 잘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서로 나뉜다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하는 일이 나눠질 수가 네, 있다. 네. 공간에 그래서 따라서. 특히 낮은 공간, 천장이 낮은 네네. 공간에서는 숨고 도피하고 안전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잘 되고요. 아하. 네, 아하. 꼼꼼한 일. 네네네. 근데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냥하고 확장하는 일이 잘 돼서 현대 사회에 오면 창조적인 일 이런 거 할 때 잘 된다 그래서 그렇군요.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면 브레인스토밍은 안 되고 브레인에서 스톤만 일어난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니테 타비타시옹은 또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이제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게 하는 데 많이 초점을 뒀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살면은 밖을 나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뭐 식료품점, 카페, 뭐 미용실, 꽃집 등이 다 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편의 시설들이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입니다. 아, 진짜 호텔 같아요. 호텔도 있어요. 진짜 호텔이었어. 방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부티크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은 부티크 호텔을 살 수 있고요. 너무 좋다. 그다음에 이게 옥상이에요. 옥상에 수영장 있고 생각도 또 못한 정도. 정원도 있고 진짜 예쁘게 만들었다. 되게 요즘 스타일. 네. 그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치원이 있습니다. 오, 뭐야? 유치원을 옥상에 놔뒀고 사실은 이 유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원이 벌써 유아교육에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두지 않고 전망 제일 좋은 옥상에 지금 올려놨어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주민들이 거기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정원도 있고. 그럼 거기서 뭐가 돼요? 원활하게 소통이 되죠. 그러면 또 뭐가 좋아지겠어요? 공동체가 아주 잘 형성될 수 있는 이 도시를 아주 작게 축약한 건물이 이 유니테 따비타시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건물이죠. 뭐 지금으로 보더라도 그런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이 르꼬르부지에는 이미 하고 이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 르꼬르부지에가 이제 노년에 그의 건축 철학에 집약된 집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떤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분이 설계한 뭐 작품들을 보셨지만은 되게 반듯할 것 같아요. 반듯할 것 같다. 네. 아, 반듯합니다. 어? 반듯합니다. 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을 거예요. 컸을 것 같은데.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평짜리 오두막입니다. 어? 저게 작은 게 아니라 좁은 거 아닌가요? 저 지하에 혹시 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벙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하는 없고요. 아이언맨처럼. 지하는 없고 저기 좀 가서 내려다 보면은 그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가. 그러니까 뭐 이분도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자연이 다 내 거죠, 내 집이죠. 저렇게 작은 오두막을 작은 궁전이라고 부르면서 두 부부가 저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자기한테 던지고 그 해답을 저는 바로 이 집에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느낀 거는 태어나자마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한 네네. 6년, 7년 동안 외할머니가 이제 그 되게 작은 집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네네. 그때 진짜 되게 행복했거든요. 지금 연락 못하는 막 삼촌들, 이모들 막 그때 한 방에 막 모여가지고 싸움도 거기서 하고 웃는 것도 거기서 다 같이 웃고 밥도 다 같이 먹고 좁아 죽겠는데 여름에 더워도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큰 집에 살면은 우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가족 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큰 집에 살면은 어디 방에 있는지 몰라요. 작은 방에 있으면은 뭐 항상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마주보게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소통의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크로버지에는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걸 마지막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집은 그냥 살기 위한 기계다. 단지 사람이 편히 쓰기 위한 기계니까 구태여 뭐 넓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소박한 4평 정도면은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분은 깨닫게 우리한테 해주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인 그 르꼬르부지에가 유니테 따비타시옹을 통해서 아파트의 기틀을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파트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빈민주거 내지 또 저질주거로 이제 그 아파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오명을 벗지 못해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테 따비타시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미친 건물이라고 철거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서유럽에서 실패한 아파트 이상이 제대로 실현된 게 어디 같으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에서 아시아에 유일하게 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아파트가 가장 활발히 들어서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서울 교회 통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편의하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58년에 세워졌습니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뭐 4층, 5층짜리의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획기적인 일은 저 아파트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지 들고 배 잡고 이제 공용 화장실 앞에서 뭐 재래식이죠. 앞에서 이제 내 차례 언제 오나 뭐 이러고 있어서 있다가 이제 사용했었을 즈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뭐 혁신적인 일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종암 아파트에 있으니 참 현대식 아파트입니다라고 본보기로 삼자고 하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종암 아파트는 이제 방 2칸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조그만 창고가 있었고 또 발코니까지 딸린 그 당시로서는 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한쪽 귀퉁이는 조그맣게 간이식 장독대도 이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또 부엌에는 또 연탄 아궁이가 있었죠. 물론 연탄을 들고 거기까지 몇 층까지 올라갔었어야 됐었지만 아파트에 연탄하고가 연탄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종암 아파트가 막상 이제 분양은 잘 안 됐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됐어요. 4,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높은 데서 살면 고공병 걸린다고 기피를 했습니다. 고작 5층인데 자,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난이 많이 이제 가중됐죠.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최초의 이제 단지식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서 지은 마포에 있었던 마포 아파트입니다. 6층 높이였고요. 또 종암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4배 갖췄습니다. 그런데 또 종암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이유로 또 미분양 사태를 좀 겪게 됐어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마포 아파트는 그 사건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물 실험이요? 자, 동물 실험이면은 약간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좀 감지하려고 하는 게 약간 동물 실험 같아서 그래야지 실험.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아파트를 밑을 파다가 음. 가스관을 건드렸나? 아니 진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저 배성 씨, 아파트가 얼마 생 배성 씨, 저 배성 아파트가 씨, 얼마 생 배성 씨. 그때는요 가스가 없었고요 연탄만 썼어요.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신 분 많으시겠죠. 연탄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당시 이제 그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1962년 12월 7일에 마포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지 일주일 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연탄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일가족 6명이 중태에 빠졌으니까 아주 큰 일이었죠. 그래서 그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은 아파트 부엌 구조가 잘못됐다.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기능하고 가장 좀 비슷하다는 설치류 그 실험 동물 있죠. 기니피그라고. 그래서 그 6마리를 이제 구해서 이제 방마다 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기니피그가 문제없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람하고 동물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 동물 실험만 갖고 안 된다. 인체 실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체 실험을 하면 누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체 실험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이 사건 때문에 부딪히던 이제 담당 건축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부장이 이씨 내가 하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설마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한옥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이제 우리의 주거 형태가 넘어오면서 생활은 뭐 편리해졌죠. 근데 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우리 삶이 과연 꼭 뭐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옥은 방들의 이름을 위치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뭐 건넌방, 뭐 아랫방, 뭐 저 사랑 아래채방. 그리고 밥을 어느 방에서나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밥상 놓으면은 그 식당 되는 거고, 이부자리 깔고 자면은 그 침실 돼요. 그 책 좀 읽려고 보면은 그 공부방이죠. 전에 한옥의 부엌에서는요 취사도 했지만은 뭐 아궁이 때니까 이제 난방도 했고
목욕을 어디서 하신지 알아세요? 부엌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아궁이에 뜨뜻한 물이고 거기다가 물을 데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퍼서 쓸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옥의 부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주방으로 갈라지고 보일러실로 갈라지고 각각의 방들이 이제 기능에 따라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침실, 옷방, 뭐 아이방, 뭐 거실, 주방, 뭐 식당, 뭐 욕실 용도별로 분할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집이 뭐 답답하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좁다고 느껴지겠죠. 자, 너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심리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너비 연구도 많이 합니다. 네. 실험 참가자가 일상적으로 사는 공간보다 약간 좁은, 약간 넓은 네네. 이런 쪽의 공간에 그분을 한 30분 정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좁아진 사람한테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 각자 할 일을 잘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약간 넓어진 데서 네. 평상시 공간보다 약간 넓어진 데서 한 30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잘 협동하는 거. 아하. 가치관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 너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옥의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가운데 마당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장하기에 마당이 없는 한옥은 한옥이 아닙니다. 마당이 있어야 한옥입니다. 한옥의 정신은 마당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뭐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흐린 날 맑은 날 다 느낄 수가 있겠죠. 또 마당에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자연하고 소통도 있지만은 전에는 우리 결혼식도 했어요, 마당에서. 결혼식도 했어요. 뭐 생일 잔치는 당연하고 김장하죠. 요새 김장들 잘 안 하지만은 장례식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집안의 행사들을 다 마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사들은 다 밖에 나가서 해야죠. 뭐 아파트 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당이 없어지고 대신 거실이라는 우리의 그 소고 생활적 기능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대신해 가지고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TV. 또 하나 있습니다. 소파. 맞습니다. TV와 소파가 이 우리 마당을 대신해서 거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이 아닌 미디어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제 소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공간이 한옥에서 이제 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또 사고방식도 많이 변화해 온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요, 주택 설계 때 저는 거실을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악평이 높습니다. 거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 아닙니까? 가족들끼리 모이죠. 네, 네. 그럼 많이 소통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리모컨 갖고 싸웁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틀자 저거 틀자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 공간이 아니고 이게 갈등의 공간입니다. 거실이 저한테는. 그러나 대신 이제 그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뭐 독서 공간이라든지 뭐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가족들끼리 이제 취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제가 뭐 주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네옴시티라고 아마 다들 좀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뭐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토니 아저씨 갸우뚱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뭔가 만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굉장히 좀 미래적인 도시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지금 가능한 기술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게임에 나오는 도시 같은 환상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뭐 실제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뭐 몇몇 그 국내 기업이 뭐 일부 뭐 시작하는 사업 수주도 했다고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아마 착공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뭐 2025년에 뭐 1차 완공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완공할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관심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직선 도시입니다.
더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막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고요. 저런 도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직선으로 쫙 늘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신 게 이제 더 라인의 이제 계획안입니다. 도시라고 하기엔 정말 좀 독특한 외관 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더 라인이라고 한 이유가요. 뭐 길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길이가요 170km입니다. 그 사막을 170km를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비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건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도시가 되는데요. 그럼 170km 길이는 그렇고 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1롯데타워 높이로 맞습니다. 쭉 세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엄청 높구나. 높이가요 500m입니다. 500m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지금 롯데 그 잠실 타워거든요. 네. 그게 한 555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높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인지 아세요? 3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m 되는 초고층 빌딩을 다 연결을 해서 장벽을 쌓아가지고 저쪽 강릉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 도시 계획입니다. 또 이 안에 수용하는 인구가 한 900만 정도 수용하겠다 그럽니다.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7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이 기다란 직선으로 된 외벽을 다 거울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그 거울로 감싼 벽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생태적인 인공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에다 만들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뭐 저도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질투가 나죠. 저렇게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왜 나는 설계할 기회가 좀 없지 하고 부럽습니다만은 반대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인간과 지구를 위하는 프로젝트로 왜 그 도시가 만들어질까요? 먼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저것이 이제 사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엔 아무것도 없나요? 모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사막도 자연입니다. 생태계가 있어요. 사막 여우도 있고요. 고양이도 살고 기다란 뱀도 있습니다. 방울뱀이라고. 그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우리 뭐 예측이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더 라인은 저 뜨거운 사막을 말이죠. 170km 되는 그 거대한 번쩍이는 칼로 그냥 땅을 내려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은 이제 그 거울의 반사가 될 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쪽은 또 500m 높이의 그 건물이 있으니 다 그림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구 전체의 어떤 그 기후적인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심히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생각해 볼까요? 뭐 500m나 되니까요. 좀 저층에는 뭐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살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 환경이 좋으니까 또 소득이 좀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시 간의 이제 격차도 생겨나면서 이제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부로 뭐 이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갇혀 사는 삶이 어떨까 생각하면 조금 뭐 걱정은 됩니다.